제가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하고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고 또 재원생 분들하고도 제가 소통 못하는 부분을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 개최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원생인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또 시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세미나 주제는 세 가지로 제가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학년별 또 나이대별 독서 지도에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본 강의로 주제 5개를 잡았는데 사실 어머니들 항상 학부모 강의 가시면 그거 아시죠? 강의 내용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본 강의 전체를 다 해버리면 이게 제가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한 학기 가르치는 내용이 거의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세미나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핵심은 거의 들어있지 않을까. 토일부터 중3까지 적기 독서법,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취의와 성장 후 회복 독서. 이제 독서가 아이들한테 왜 중요한지를 그냥 다 막연히 어머니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좋겠지 그렇게 아시는 것과 왜 독서가 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아시면 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말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막연히 그냥 그럼 책은 많이 읽어야지, 책 많이 읽으면 좋아 이렇게 막연히 아실 때는 수학과 독서 중에 수학 쪽으로 기울기가 옮겨가십니다. 자, 애가 책 읽고 있으면 너 숙제는 다 하고 책 읽고 있는 거야? 수학 숙제는 다 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독서가 진짜 우리 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면은 말의 강도가 세져요. 정말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AI 시대 켄타로우스형. 자,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책 상처받은 아이가 아름답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AI 시대에 우리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자, 그랬을 때 AI가 켄타우로스의 말, 즉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움직일 수 있는 브레인은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잘 화해하는지. 요거는 사실 주제 1, 2, 3, 4, 5번 중에 저는 5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저랑 상담하시거나 얘기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선생님한테 아이를 뭐 5년, 6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왜 보내시는지 아세요? 라고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독서 수업도 좋고 책 읽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사춘기 우리 아이의 마음을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 평범한 아이이고 잘 커가는 아이이지만 그 아이도 사춘기는 다 맞이합니다. 사춘기 맞이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느끼는 것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건 두 가지. 눈빛이 다르다. 아이 눈빛이 다르다. 눈을 못 마주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까지 무시당할지 몰랐다. 어떻게 성장을 했든 그 시기에 부모님이 느끼는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겠다. 눈에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하얀 빛이 막 레이저가 쏘여서 못 마주치겠다. 두 번째, 아이가 말 한마디 안 돼. 그 빈정대고 비아냥대고 깎아내리는 그 말투에 대화 내용이 뭐예요? 뭐 반찬 내용을 하든 뭐 과제 학교 학원 얘기를 하든 친구 얘기를 하든 그 말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학생 아이들 저랑 수업하다 보면 많이 와서 울어요. 울고 속상해 합니다. 근데 가장 속상해 하는 것 중에 뭐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너무 미치겠다.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네 마음이 어떤데? 그러면 금방이라도 집이 다 깨질 것 같으대요. 그리고 집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우면 집 앞에서 한참을 그러니까 번호를 누를까 말까 서 있다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5년, 6년, 7년, 저랑 가장 오래 수업한 친구는 12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했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올해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졸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저랑 하나의 과정이 끝나고 졸업할 때 보통 중3 아니면 고1, 2에 끝나는데요.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항상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건 잘 살아줘서 감사하다. 예, 사실은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하고 그 평범하게 학교 마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가정이란 울타리를 그냥 평범하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랑 오래 수업했던 부모님들한테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싸웠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인생에 큰 기복 없이 이렇게 버텨주신 거 자체.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내가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때 내가 뭘 못해줘서 아니면 그때 내가 뭘 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서 이 아이가 클 수 있게 울타리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100점짜리다. 더 이상은 아이한테 해주실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잘 화해하는 집.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제 정리로 질의응답, 여름방학 단기 처방, 그 다음에 과목별 이해. 이제 과목별 이해는 갑자기 제가 좀 집어넣은 거예요. 대치동의 이제 학생들 중에는 뭐 독일이나 외국에서 한 몇 년 이제 아버님 일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한 3, 4년 있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 친구들은 약간 조금 특수하게 저랑 수업을 받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중1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이 없었어요.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100점 뭐 98점 받았어요. 이제 2학년이 됐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봤잖아요. 점수대가 유지가 될까요? 떨어질까요? 와, 얘 아주 그냥 급하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기말고사 때는 78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은 점수가 계속 90점, 100점 유지가 되는데 왜 국어는 유지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세미나에 이거 집어넣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님들도 굉장히 모르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그 자료에다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면 저는 이해는 가는데 혹시 학부모님들이 이쪽 분야가 아니시면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고 약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서 그것도 제가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시를 읽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시 같이 읽고 분석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저학년들은 열심히 동시 쓰고 그리고 고학년들은 동시 쓰기보다 약간 감상 그리고 어제 거꾸로 말했다라는 장정철 선생님의 시 6학년 친구들이랑 했는데 선생님 시가 다 내 마음 같아서 시 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괜찮지 않았다. 나는 필요 없어요 말할 때 필요 없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말했다면서 내가 나라고 말하는 얘야 그치? 아닐 땐 아니라고 말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저는 6학년 아이들 이렇게 볼 때 당당하게 자기 건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즘 그런 세대가 다르잖아요. 자기 감정 표현이.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자기 마음 같아서 자기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친구 눈치 때문에 하게 되고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걸 안 가면 친구들한테 뭔가 좀 따돌림 당할까 봐 억지로 가고 또 부모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했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시 한 편이 주는 감동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 이제 6학년 친구들이랑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친구들하고는 이런 감상적인 시보다는 1920년대부터 1990년대 시를 쭉 100년사를 훑기 때문에 모든 시가 다 좋은 게 들어가 있는데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6학년 친구들이랑 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리니. 그래서 제가 이제 6학년 친구들이니까 사실 좀 몇 년씩 저랑 한 친구들이고 시 감상이나 이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물론 본인이 시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근데 감상은 좋은데 이 친구들이 어떤 시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냐 했더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이 부분이 현재는 해야 될 과제가 넘치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리고 엄마는 잠을 잘하는데 자 세미나 주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 독서 체력, 공부머리 형성 그 다음에 메타인지 향상 및 사춘기 정서 조율 마지막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과 마음 치유를 3가지 주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면요 시기별 4발달에 맞춘 적기 독서법인데 자, 8세에서 9세에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핵심만 잡아놨는데 소리 독서요. 소리 내서 읽기. 우리 아이들이 해독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글자를 읽는 것과 독서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기호 체계를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독서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과 같이 소리 내서 읽으면서 글자와 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동시 읽는데 한 15초에서 20초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읽기 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목부터 지은이 마지막까지 절대 눈이 글자에서 떨어지면 안 돼. 글자를 끝까지 보고 읽어야 돼. 자,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그 15초, 30초도 글자에서 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엄마 간대, 엄마 는으로 읽고, 그리고 글자를 바꿔서 읽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만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글자를 읽는다는 거에 이제 얘는 다 된 거야. 이제 국어는 끝이야. 이제 너는 무조건 막 읽으면 돼. 그러니까 읽는 양과 속도에 아이가 막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걸 잘 못해요. 기초 독서기에 우리 아이가 30초 읽는 동안에 눈동자가 글자에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동시를 아이들 매주 암기를 시키는데 동시 암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암기를 굉장히 착각하는데 암기는 무조건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는 정확하게 보고 듣고 읽고입니다. 즉 정확하게 보고 읽어야지 암기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편도체하고 해마 자체가 이미지, 즉 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정확하게 본 걸 아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용이 대충 이러네. 대충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거네 하고 머릿속에 막 꾸겨 넣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정확하게 읽는 거를 생각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세에서 11세는 다독과 정독을 병행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장르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휘인데 지금 이게 12, 13세, 10세, 11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12세라는 나이입니다. 12세에 우리 아이들 뇌는 그냥 끝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12세 전까지는 뇌를 크기를 확장시키는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12세부터는 확장시킨 뇌에다가 집어넣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세까지는 뇌라는 그릇을 빚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읽고 나 토마스 에디슨 알아, 나 장영실 알아,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그릇 안에 다양한 것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물로 치면 많은 물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물 안에 여러 가지 꽃도 들어가고 별도 들어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세가 돼서 내가 완성이 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릇에 있는 물을 싹 다 버려버립니다. 그걸 가지치기라 그래요. 12세부터 그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여행으로 프랑스를 갔다 왔어요. 이제 중학생 때 물어봅니다. 우리 너 프랑스도 갔었잖아. 너 그때 그거 기억 안 나? 우리가 언제 갔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 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화 기억, 몸으로 한 기억, 가족여행 같은 거는 깔아앉아요. 깔아앉아서 내가 다 완성이 되면 보통 여자는 24살에서 26, 남자는 29에서 늦으면 33. 그래서 남자는 29까지 사춘기예요. 내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또 슬픈 얘기 하나 더 하면 내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돼서 여성은 24세, 25세부터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9세, 30세. 그러면 일화 기억은 깔아앉혔던 기억이 붕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중에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초기에 남편분이 술만 마시면 엄마한테 전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그게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내지는 미안했던 거, 고마웠던 거 이런 것들이 쭉 떠오르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막 그 호소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2세까지는 두뇌의 크기를 키운다고 생각하셔야지 거기다 뭘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싹 다 어떻게 돼요? 우리 뇌가 버려버려요. 그러면 12세 이후부터는 이제 만들어진 그릇에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지식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2세부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12세 전에는 무엇을 그릇에 집어넣을 것이냐를 거의 엄마와 선생님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12세 때 그릇을 싹 한번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본인이 선택합니다. 난 저건 기억할 거야. 난 저건 기억하기 싫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연예인의 생일과 스케줄은 다 깨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이름은 가끔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12세 이전까지 가치관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 이게 중요해. 아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왜 중요한지,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내 삶에서 왜 필요한지, 그런 목표의식과 가치관을 집어넣어 주시면 알아서 본인이 집어넣습니다. 물론 사춘기이기 때문에 외모도 신경 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막 다양한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막 뻗어나가긴 하지만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아이들은 바른 걸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5에서 초6, 그래서 비판적 글쓰기, 토론 중심 독서, 자기주도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중1부터 중3은 통합적 사고와 진로 탐색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진로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자꾸 진로를 선택해라,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그리고 진로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라 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하지, 당연히 모르는 거지.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직업이 55만 가지인데 그 55만 가지 직업 중에 AI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사라진 직업, 또 새롭게 등장한 직업 너무 많아요. 저도 가르쳐 봐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계속 갈등하고 고민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자, 수학 점수가 잘 나와. 그러면 이과게요. 네, 수학 점수가 못 나와. 막 다크서클 막 생기면서 그러면 너는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예체능을 한번 파보자. 아이 그 과목의 성적과 진로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 몰라서 고민하는 게 니네 나이야. 그게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쳐다봐야지, 고민을 해야지 뭔가 세상이 보이고 뭐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적으라는 거야. 뭘 적어서 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러는데 넌 뭘 하고 싶니? 그래서 적어서 내라. 그러면 지금 당장 네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말고 전체 큰 틀. 그러니까 너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 아니면 사람과의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 너는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 아니면 너 자신을 조용히 표현하는 걸 좋아하니? 아니면 내면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생각보다 손해보는 거 없다. 인생 길더라.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상의 100세 시대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한 직업 갖고 평생 살지 못해요. 직업을 최소한 3번은 바꿔야 될 거예요. 저희 지금 현재만 해도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 해갖고 새로운 직업을 많이 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 열린 자세로 세상을 탐험해야지, 나는 뭘 할 거야, 난 이걸 못하니까 그쪽으로는 못 갈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항상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시 암송을 좀 꼭 시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주제 1회 강의가 초1부터 중3까지인데, 제가 자료 드린 것 중에 4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시 암송과 메타 인지, 이제 의문 루프라는 게 있어요. 의문이라는 게 문법 중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공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의문하면 아시겠지만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알란 파비오의 학자가 이중 부호화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뇌를 발달시키고 뇌의 사이즈를 키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집어넣을 때 이중 부호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읽기만 기호만 들어가죠. 그걸 소리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청각과 기호가 같이 들어갑니다. 즉 시각과 청각이 같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몸짓도 해요. 몸짓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각, 청각, 촉각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 부호화라는 게 하나를 기억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집어넣는 걸 이중 부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소설을 읽거나 특히 시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 하나를 읽으면 아이들이 시를 읽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뭐 합니까? 심상이 그려져요. 그러면 오감을 다 자극하면서 기억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를, IQ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IQ를 확장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중부호화를 자극하는 건데, 그거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암송시키면 우리 아이들의 이중부호화가 동시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뇌 발달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를 읽게 되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손톱을 맛있게 뜯어 먹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손톱을 많이 뜯으면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좀 집중 좀 해봐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당연히 학교에서 교우 관계에 있어서 약간 트러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성적인 발달보다는 감성적인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 선생님이 요 책상과 책상 사이에서는 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근데 어떤 친구가 뛰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이 너 뛰지 말라는데 뛰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규칙을 위반한 거야 라고 딱 제재를 해주면 얘는 마음이 가라앉아요. 왜요? 그건 옳은 거고 선생님이 규칙을 분명히 지킨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걸 못 봤어. 아니면 봤는데도 수업에 바빠서 그거를 지적을 못 해줬어요. 그럼 그 친구 거기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꽂혀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도 너 아까 그거 띄었잖아.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친구가 또 좀 유순한 친구여서 맞아, 내가 규칙 어겼어, 미안해, 잃어버리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언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 친구가 또 그 교실에서 약간 좀 세력이 있어요. 이렇게 한 두세 명의 세력이 있어서 뭐 언제 안 봤는데 뭐 네가 봤어, 증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 친구는 그날 수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날 수업은 이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 더러운 세상은 정의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친구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니들도 명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아이의 감성이 먼저 앞서는 친구인지, 이성이 먼저 앞서는 친구인지, 또는 이 시선이 외부로 확장된 친구인지 내부에서 머무는 친구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선이 외부로 확장되어 있고 감성이 발달된 친구일수록 화가 많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화가 차오르실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확 한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 말을 막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주변 친구들한테 공격당할 확률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아이가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라도 이렇게 좀 상황을 잘 얘기해서 자기 감정을 좀 풀면 좋은데, 안타깝지만 또 이런 친구의 어머니들은 상당히 이성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봐, 얘는 그거 말 못합니다. 그냥 화가 났어요. 예. 그러면 또 엄마는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좀 해야 되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지. 그런 건 네가 봐도 못 본 척 해야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 그래서 수학 시간에 너 뭘 배웠어? 너 수학 시간 배운 게 중요하지. 걔가 책상 사이를 지나다녀서 규칙을 위반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성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 엄마가 이성적이어서 아이의 그걸 다 해우를 못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계속 감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자기 감정을 빨리 언어로 이렇게 장착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감정, 뭐 얼굴 표정 아니면 소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가능해져요. 자연스럽게. 아, 지금 이건 이런 감정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한 템포 쉬면서 이제 버럭 화를 냈던 애가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고 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됩니다. 시 암송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뇌 발달의 이중부호화로 뇌를 아주 다양하게 자극을 하고, 두 번째, 자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서나 감정이 앞선 아이들에게 정서,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라벨링을 해주면 아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어떤데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닫거나 화를 내는 걸로 표현하지만, 나는 지금 그 친구가 규칙을 어겨서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해 라고 감정의 레벨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 암송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어머니들하고 한 가지 제가 이거 하나 하고 싶은데,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지금 대치동에 있는 대학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문제는 25번 문제고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예요. 시가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첫사랑이라는 이윤학 시인의 작품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지문입니다. 자, 요즘 국어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내지 않고 바깥 교과 밖 지문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치고 팔짝 뛰죠. 자, 그런데 이제 봐요. 25번. 화자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과 가장 유사한 방법이 쓰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2번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이형기 시인의 낙화.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 김수영.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다 짱짱한 복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 보기 중에 몇 편을 알까요? 어차피 다 모르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참고로 얘기하면 이번 이제 대왕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평균 점수는 68.7 나왔고요. 이 친구는 77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77점 맞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 새벽 2시까지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 맞춘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 대왕중에서 국어 100점 나온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2명 친구가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답은 너무 쉽습니다.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역설입니다. 역설. 모순이죠. 꽃이 시들었는데 그 꽃이 다시 필 때까지 들여다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역설법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 여기서는 어떠한 시적 표현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얘가 역설이죠. 결별과 축복은 서로 모순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예, 이거는 점층법입니다. 점점 심화되죠.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의인법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여기도 어떤 특정 시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이나 상징법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맞힌 친구 2명,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왜 맞췄느냐? 이 시를 읽자마자 이거 역설법에 쓰였네? 이러려면 저 정도 수준이, 저의 수준이나 국문학과 졸업하신 전문가 선생님의 수준이 돼야 되고, 그럼 2명은 어떻게 맞췄느냐? 얘네는 국어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내려다봤다는 게 뭐냐면요. 이번 대왕중학교 국어 시험 범위에 반어와 역설이 있었어요. 시에서 그죠? 창발적으로 표현하기예요. 문학이 주는 기쁨, 그 단원명이 문학이 주는 기쁨, 창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학기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비유와 상징을 배웠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반어와 역설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푼 그 2명 아이는 우리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반어와 역설인데 난 이 시 전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분명히 반어와 역설이 제일 중요해. 그럼 여기 반어가 쓰였을까? 역설이 쓰였을까? 라고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러면 역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반어와 역설 생각도 못하고 화자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화자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뭐야? 이러고 본 아이들한테는 이 역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딱 읽자마자 이거 뭐 표현법 뭐가 쓰였네? 라고 아는 정도면 전문가 수준이고 중학교 2학년이면 분명히 그 수준으로 푼 건 아닐 거고 그 친구는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국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아이가 글자를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쌓여야 될 지식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더 문제는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세곡중 1학기, 여기 중3 친구입니다. 중학교 3학년 문법 문제예요. 다음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입니다. 100점 높아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자, 기억. 경구개음은 모두 쓰였다. 니은, 파열음, 예사소리는 모두 쓰였다. 디귿, 후설모음과 중모음은 모두 쓰였다. 자,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중학생이 푼다고? 미치겠는데? 경구개음이 뭐야? 막 이렇게 됩니다. 음운과 음운 변동. 경구개음은 샌잎 천장 소리. 다음 책 옆에 가운데 부분 들어있는 거. 지읒, 쌍지읒, 치읒 쪽입니다. 그러면 경구개음 다 쓰였죠? 지읒, 쌍지읒, 치읒. 이렇게 얘기해도 못 찾습니다. 아이들도 못 찾아요. 네? 뭐가 쓰였다고요? 그 다음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그러면 기억, 디귿, 보고 듣고 기억하고. 비읍, 디귿, 기억 쪽입니다. 거기에 예사소리예요. 예사소리면은 예사소리, 된소리, 센소리가 있는데 기억, 그죠? 쌍기역,
티귿 중에 기역입니다. 그럼 기역, 그죠? 보고, 기역, 디귿, 비읍, 기역, 디귿, 비읍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습니다. 눈 뜨고도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설 모음과 중설 모음이에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거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의 후설 모음, 의어와 우오. 예, 후설 모음. 그 중에서도 더 중모음이면 에, 위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국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머니들한테, 저 중학교 어머니들, 고등학교 어머니들한테 국어, 얘는 왜 이렇게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의문인데, 자, 그러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친구가 이번 시험 범위가 의문이에요. 그러면 시험 범위 의문만 공부한다고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품사를 배워요. 품사를 배우고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게 단어의 형태소를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문장을 배워요. 그리고 3학년 거의 1학년 1학기 아니면 2학기 때 이 의문을 배워요. 의문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품사에서 안 되면 형태소가 안 되고, 형태소에서 안 되면 단어가 안 되고, 단어에서 안 되면 의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의문을 가르칠 때 뭐부터 스타트를 할까요? 품사부터 스타트합니다. 품사부터. 그래서 품사란, 그지? 변하느냐, 변하지 않냐. 의미와 기능에 따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형태소를 또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야지 이 아이들이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요. 지금 대치동에서 문제를 내는 스타일은 두 가지예요. 일단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교과 외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 너희가 이 지문을 읽고 두 지문에 주장하는 글이야. 자, 주장하는 글은 주장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주장이 각각 뭐가 틀린지, 논점이 뭐가 틀린지, 그 다음에 근거는 어떻게 다른지, 이 사람은 어떻게 귀납법식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연역법식으로 주장을 차이가 있는지 배웠으면 이걸 풀어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국어 문제는 그런 식으로 교과 외 지문이 나올 거고, 문법은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문법은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의문을 알아? 그럼 넌 품사부터 아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쫙 물어봅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과 계열 쪽 과목, 수학 과목은 지식이 축적되는 방식이 계단식입니다. 자, 계단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좀 계단의 폭, 이게 쭉 걸리는 시간 아이마다 조금 달라요. 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좀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를 아이가 채우면 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쭉 채우면 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학은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 탁탁 올라가는 재미. 그래서 어제 저도 좀 충격이었긴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5-1을 해요. 저는 중1 뭐를 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난 처음에 애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5-1이 뭐야? 5학년 1학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는 남자애가 우와 선생님 얘는 5학년 거를 한대요. 저는 아직 4학년 거 하는데 옆에 난 중학생 거 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니야?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더하기 빼기도 못해갖고 구구단도 못 외워갖고 힘들었는데 너희는 벌써 그걸 해? 근데 수학은 그게 가능해요. 수학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계단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그 단계에 충분히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면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두엽과 두정엽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두엽과 두정엽을 사용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탁탁탁 풀어냅니다. 그래서 탁탁 올라가요. 그런데 언어 과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 과목은 지층식이에요. 지층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탁 올라가는 게 없어요. 쭉 계속 쌓여요. 자, 쉽게 얘기하면 물 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물이 끓으려면 80도에서 안 끓어요. 90도에서도 안 끓어요. 99도에서도 안 끓어요.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 그래야지 끓어요. 그거 임계점인데, 자, 국어라는 과목은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임계점까지 올리다가 지치고 이젠 됐어. 네가 한글을 읽고 네가 눈으로 읽고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국어는 임계점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아이가 임계점에 빨리 도달하느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읽어도 기술적으로 읽고 뇌 발달이 맞춰서 읽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중학교 1학년 팀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은 제가 매주 이제 글쓰기 과제를 내서 아이들이 글을 써서 저한테 첨삭을 받는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예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지금 이맘때 정신 상태는 없습니다.
피부는 까매져 있습니다. 왜 까말까요? 그렇죠. 축구죠. 축구 아니면 농구 아니면 어딘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까매면 그래도 이뻐합니다. 왜? 축구하잖아요. 하얀 게 더 문제입니다. 게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해오는 게 제가 이 쌍놈의 새끼 과제를 이따 야 너 누가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럼 씨 웃습니다. 미안해도 안 해요. 씨 웃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임계점을 설명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100도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이마다 100도 오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남의 집 자식 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얘는 항상 국어는 1등급이야. 뭐 잘 봐. 그런 남의 집 아이들은 임계점이 지난 아이들이에요. 임계점이 지난 아이들은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그 글이 보입니다. 근데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글쓰기를 해보면 딱 티가 나요. 그래서 글쓰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남학생한테 자, 너 무슨 학생 기억나지? 걔랑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민 가는 바람에 얼마 전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글 썼던 거 기억나? 했더니 네 이러는 거야. 너 그 친구 글하고 네 글의 차이가 뭐야? 그럼 그 친구는 똑같은 주제의 글을 써도 사고의 폭이 넓고 깊고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득이 된대요. 그 친구가 남학생이었는데 저랑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임계점을 넘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검정시험도 1급을 땄어요. 1급을 따고 임계점이 넘긴 친구라서 똑같은 글을 읽어도 어른이 보는 것처럼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순환이대라는 하근찬 작가의 작품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번에 개정 국어 교과에 많이 작품이 실려요. 왜냐하면 작품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근찬 작품이 쓰이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박만도 이제 전쟁에서 아들이 다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것만 해도 어디야? 나는 아들 뭐 총이 그냥 궁둥이에 스쳤겠지 하고 이제 막 고등어 사들고 막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만도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엄지손으로 콧구멍 하나를 막고 코를 팽 풀고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했더니 코 풀었다고요. 왜 이러는 거죠? 작가가 왜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아? 했더니 왜 쓴 것 같아? 작가가 이유 없이 쓰지는 않았지. 그래서 그때 애들이 제 코를 이렇게 해서 풀었대. 예. 근데 왜 이게 쓰여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그지? 이 주인공 박만도처럼 한 손가락으로 엄지손을 코를 막고 자 어때? 상상이 돼? 아니면 할 것 같아? 막 애들이 아니요. 아니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아무 데도 안 보는 데서 이게 할 수 있지. 왜 나는 상상이 안 돼? 선생님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래요. 그래서 고마워.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근데 나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저 얘기는 했는데 박만도가 그렇게 하는 묘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층민이고 비지식인이고 그죠? 그리고 노동자이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의 성격이나 삶을 묘사할 때 직설적으로 서술해 줄 수 있어요. 그는 배우지 못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며 힘든 노동을 하고 살아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1920년대 초기 작품에는. 하지만 하근찬 선생님 정도에는 묘사합니다. 묘사. 행동 묘사. 그래서 읽는 사람이 엄지손으로 코를 막고 풀었다는 거기서 팍 이 사람의 삶을 뭐 해버려야 돼? 관통해버려야 돼요. 부모가 누구였고 이 사람 어린 시절이 어땠고 어떤 식으로 사는지 관통해요. 이게 임계점이 넘은 아이와 안 넘은 아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학은 300문제 풀면 100점 나와요. 국어는 300문제 풀면 못 맞춰요. 왜? 301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1000문제 풀면 1001번째 문제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국어예요. 이게 지층식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수학이 전두엽과 두정엽을 쓴다면 국어는 브로카의 영역과 베로니카의 영역을 써요. 이건 영역 자체가 아예 다르고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고요. 내가 뭔가를 읽고 임계점에 도달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일단 어휘. 우리나라 말의 어휘가 55만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중학생 아이들하고 제가 9월 달부터 6학년 9월부터는 중등과정 들어가는데 이제 단편을 익힙니다. 우리나라 단편. 김동인, 현진건, 나도양, 그죠? 김유정, 하근찬 단편을 익히는데 아이들이 그 단편, 자 쪽수로 치면 한 16쪽, 많아야 20쪽 난 죽어도 못 읽겠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막 이래서 뭐가 어려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당연하죠. 100년 전 작품인데 120년 전 작품인데 어휘 자체가 완전히 뭐합니까? 그냥 쳐다본다도 아니고 치여다본다.
네. 완전히 어휘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사피엔스 출판사 책을 좋아하는데 가격도 싸고 이제 밑에 그 어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읽어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휘가 받쳐져야지 인계점 올라가고요. 자, 두 번째, 문화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문화적 지식. 자, 문화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신경림 시인의 작품 속에 보면 개 짖는 소리, 비명소리, 호루라기 소리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문화적 맥락을 모르는 아이는 개 짖는 소리, 호루라기 소리, 비명소리 동네 개가 짖나 봐요. 누가 호루라기 장난을 치나 봐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개 짖는 소리가 그 데모하다가 도망치는 아이들이 골목골목 뛰어가면 동네에 있는 개들이 그 소리에 막 짖고, 그죠? 호루라기 소리는 당연히 그 경찰이나 반범된 소리고, 비명 소리는 개가 붙잡히는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겁하게 그 문을 못 엽니다. 왜? 그 문을 열어서 개를 이렇게 불러들이면 되는데 그 문 한 짝 차이로 나한테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이 있는데 이걸 열어서 얘를 받아들이면 나는 그 다음 어떻게 감당할까? 그 문 앞에서 이 시 속의 화자가 좌절합니다. 자기를 욕합니다. 비겁한 인간이라고. 그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얘들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를 1급까지 딴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해주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반영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재적 감상은 정말 시 자체만 읽는 거고, 외재적 감상은 시인의 정기적인 상황,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무슨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론이라서 그 시대가 어땠어. 그러면 60년대는 어땠어, 70년대는 어땠어, 80년대는 어땠어. 우리는 살아봐서 아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어떤 그런 삶의 경험이 있어서 아는 게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계점에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과부하가 있어야 됩니다. 과부하. 또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임계점에 도달해요. 자, 과부하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단편 읽으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읽기 싫어요. 이게 과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부하를 줘야 돼요.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부하. 즉 우리 근육은 이게 실처럼 생긴 근육이잖아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실가닥 같은 근육이 한두 가닥이 끊겨요. 그걸 우리가 근육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근육통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내가 끄는 건 실가닥 같은 근육 하나잖아요. 근데 얘가 회복될 때는 세 가닥, 네 가닥으로 회복이 돼요. 그게 초과 회복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졌는데 하나만 회복되면 똑같겠죠. 그런데 하나가 끊어졌는데 세네 개로 회복이 되니까 굵어지는 거예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고 푹 빠져서 읽는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 뭐 한다는 얘기야? 짜증나. 이거 언제까지 읽어야 돼? 그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 와,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 작품은 야,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이 작가는. 도대체 이 말을 왜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하면서 짜증이 이빨이 나면서 있는 그 경험이 우리 신경에 과부하를 주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연결될 때는 스냅스가 굉장히 과도하게 연결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수준이나 수준보다 살짝 높은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이건 별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어휘력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화적 반영.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과 읽기, 그러니까 과부하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작년에 독서와 관련된 fMRI 사진을 찍은 뇌과학 논문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 비교 집단, 한 집단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읽게 하고 한 집단은 정말 낯선 거. 예를 들면 문과 쪽 좋아하는 친구한테 수학 설명이나 과학 이론 설명, 기계 설명 읽히게 했어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뇌 두께가 20% 차이가 납니다. 읽고 난 다음에 뇌가 이게 확장된 두께 자체가 12주 동안 연구했을 때 이거를 이제 과부하 독서라고 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 하나씩 써놨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 이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부하 독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어휘가 좀 힘든 거, 또 문화적인 맥락이 좀 나랑 다른 거,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분량이 많은 겁니다. 분량 많은 걸 읽어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쾌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사진을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글쓰기를 시킬 때 저는 항상 원고지에 글쓰기를 시키는데 한참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 그죠? 요즘 막
한 5년 전, 6년 전 디지털 교과서, 그 다음에 우리가 AI가 등장한 게 2023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선생님 저 그냥 워드로 글 써서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보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뭔가 나도 시대에 뒤처지는 노땅 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싶기는 한데,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 했더니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게 뭐냐면요, 분량은 많이 보내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는 게 뭐냐면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거나, 심지어는 너 손가락으로 안 쳤지? 네, 말로 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야, 말로 했으면 한번 읽어보고 오타라도 점검을 해야지. 네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면 안 된다. 이거 글은 무조건 펜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글만 펜으로 써야 되냐? 죄송하지만 읽기도 종이책으로 읽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종이책으로 반드시 읽으세요. 디지털 인지 초조라는 게, 초조하다, 불안하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딱 디지털 화면을 켜는 순간 너무나 많은 정보가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링크 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저도 아이들과 같이 뭐 신채호의 너의 것이라는 시를 했어요, 동시를.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화면에 신채호 선생님이 이래요. 네이버 이제 인물 검색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뭐 신채호 선생님이 뭐 의열단에 강령을 쓰셨다. 그럼 의열단, 그것도 연결되죠.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서 의열단은 이런 거야 하고 저도 또 수업 시간에 활용은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거를 같이 읽어보는데, 저도 뭘 느끼냐면 정보가 쫙 뜨면 이 중에서 뭘 아이들하고 읽어야 되지? 막 스키 막 하고 쭉쭉 넘기면서 이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디지털 초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이퍼 텍스트 함정에 빠지는데 자기가 읽었다고 착각해요. 착각하는 두 가지가, 우리 뇌는 참 원시적이에요. 게으르고 어떻게 하면 뇌를 안 쓸까? 우리 뇌는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자빠져서 쉬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 쓸 것인가? 얘는 아주 1년 365일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게 우리 뇌예요. 한마디로 잔머리 굴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긴장해서 하다가 나중에 오면 어머니들 막 요리나 청소도 막 눈 감고 막 하시잖아요. 에너지 안 쓰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을 때 디지털 화면으로 읽게 되면요, 종이로 읽을 때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 시신경 뒤를 돌아서 브로카 영역까지 가요. 쉽게 하면 종이로 글을 읽을 때 뇌를 전체를 써야지 이해가 가요. 어휘의 뜻도 이해하고 맥락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 디지털 화면으로 글씨 읽자는 이 시각에서 멈춰요. 시각에서 멈춰서 이 뇌 전체를 쓰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읽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 굉장히 속도도 빨라져. 내가 되게 빨리 읽는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읽고 쭉쭉쭉 막 넘깁니다. 그리고 딱 끊고 나면은 딱 한두 문장, 한두 글자 기억할거나 말거나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스키밍 해버립니다. 그리고 뇌에 깊이 읽기 회로가 퇴화해버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이책으로 읽어야지 어떻게 돼요? 쫙 다 뇌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얕은 읽기, 스키밍,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종이책입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이 가장 큰 짜증이 가방이 무겁다. 진짜 가방이 너무 짜증나게 무겁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인생의 무게는 가방의 무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 나중에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가방을 메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거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이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일단 제일 좋은 거는요, 책에 침을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거에는 표식을 합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우리 강아지들이 산책하다가 이렇게 소변으로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침이 묻은 거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비오 박사의 이중보호화 얘기했잖아요. 종이책은 그냥 이중보호화가 돼요. 이 책에서 나는 냄새,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전 밑줄을 그으라 그래요. 이게 쭉 밑줄 그으면서 느껴지는 거, 글자로 읽는 거. 예. 그래서 종이책이 진짜 중요해요. 종이책으로 읽어야 돼요. 종이책으로 읽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레이티브 트랜스포테이션, 즉 이게 문장의 수송이라 그러는데, 트랜스포테이션이 수송,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디폴트 모드에 빠지는데,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은 내레티브 트랜스포테이션, 수송이 잘 됩니다. 수송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조앤 롤링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있죠. 그 세계,
그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책을 딱 펼치고 몇 문장을 읽는 동시에 그 세계로 확 빠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기차역 몇 번과 몇 번 출구 벽을 통과한다는 거. 그런데 그게 그 세계가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형성이 안 된 사람 이게 뭐가 재밌어? 이게 뭐 마술이나 하고 괴물이나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수송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수송이 된 아이는 그 세계에 쭉 빠져버리면 완전히 몰입을 해서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냐면 청각이 머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다 그 수송이 된 그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해야지 이거 놀래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명상에 빠졌을 때 뇌 상태에서 송가체가 우리 뇌 중에 이 소나무에 솔방울처럼 생긴 모양의 그 중심체가 있는데 디폴트 모드에 빠지면 이 송가체가 꽃처럼 확 펼쳐집니다. 그럼 그 세계 안에서 쫙 해서 이 완전히 이 외부가 단절이 되고 그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고 쭉 빠져드는 그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모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디폴트 모드에 빠지는 게 문학 작품에서만 가능하실 것 같으죠? 아닙니다. 저는 비문학에서도 빠져요. 과학책 읽고 역사책 읽고 수학책 읽으면서 빠집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 수학의 개념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화학의 그 개념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서 얘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면서 막 하는 그 세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빠져들어가기 좋은 건 문학이 분명해요. 종이책으로 깊이 읽을 때 우리 아이의 뇌 발달이 얼마나 클지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